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서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의 방법으로는 분파주의 극복, 비방과 막말 금지, 당 비상체제 운영과 투명한 상향식 공천 등을 제시했지만은 비상한 처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더 결연한 의지와 처방,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하는데 김 대표와 민주당의 뼈를 깎는 쇄신 노력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김 대표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정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김 대표가 얘기한 부분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어제 김한길 대표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인권 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말하는 걸 텐데요. 그 당시에는 북이 핵을 갖추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해당 정당의 집권 당시 대북 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햇볕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그동안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 민주당이 늘 수세에 몰렸던 법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겠다는 법안이 사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북한 인권법과는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인권법은 주로 보수 진영에서 주도해온 담론이었고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에 오랫동안 있어온 이 시각차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쯤입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죠. 당시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 송금 특검으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을 주창했던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이 열린 우리당이 집권했던 상황이었죠. 네.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주도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북한 인권단체들, 북한 민주화단체들이 이 논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이 논의가 됐고요. 2005년부터 한나라당은 황진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반대로 소관상임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상정도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다시 2008년 18대 국회가 들어선 뒤에는 다시 한나라당에서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윤상현 의원 등이 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요. 이것도 처리되지 않은 채 18대 국회도 임기가 만료됐던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왜 반대해 왔습니까? 새누리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대목도 있는데요. 통일부에 북한 인권 자문회의를 설치하자.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에 북한 인권 대사를 두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국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자. 또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운영하자. 북한 인권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진 미국의 경우에 이 법안이 가져온 주목할 만한 변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이 탈북자 난민 허용은 연평균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또 북한 인권 개선 예산을 2,400만 달러를 책정해 놨는데 이미 예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이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위한 200만 달러를 빼면 나머지 2,200만 달러, 그중에 탈북자 지원을 위한 2,000만 달러, 그리고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200만 달러는 거의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법안을 만들어 놔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상징적이 되기 쉬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냐 이런 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중국이 만약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만 그랬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방에서 나온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건데요. 네. 보수 진영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외부의 인권 개선 요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한국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서방의 정부 시민사회가 이 한국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던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거였다는 거죠. 역으로 박정희 정부한테 적대적이었던 김일성 정부가
한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뭐 중지를 요구했다면 그게 효과가 있었을지, 또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그 압력에 굴복해서 인권 개선에 나섰을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법안 내용에 뭐 이런저런 기구를 만든다는, 뭐 이런저런 재단을 만든다는, 또 이런저런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고 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 대북 삐라 살포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뭐 지난해였죠. 이해찬 대표가 되기 직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 간 문제를 서로 개입할 일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다.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관계가 없지만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래서 당시에 그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뭐 반대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개선 촉구 움직임은 뭐 있을만하고 또 마땅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심지어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지원할 이유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던 셈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에는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대안인 북한 민생인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 활성화, 국군 포로 납북자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 업무 촉진 계획 수립, 또 식량, 비료, 의약품, 기계류, 의료기기 제공을 위한 통일부의 담당기구 설치, 통일부의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 인도주의 정보센터 설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담겨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왜 태도를 바꾼 걸까요? 일단 즉각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사태라고 할까요? 이 사건 이후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좀 여론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이것도 보수 지형을 중심으로 한 거긴 한데,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6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 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다른 자리에서 종종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화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종북 프레임을 강화할 것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인권법이라는 이 용어의 한계 탓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북한인권법을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하듯이 반대를 하면 마치 북한의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대해서 북한 친화적이다, 심지어 종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늘 북한인권법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차단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읽을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원내 협상에서 이 법안, 북한인권법이 갖고 있는 이 협상 카드로서의 기능을 좀 무력화해보려는 그런 시도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18대 국회 때 압도적인 의석 우위를 근거로 이 북한인권법도 강행 처리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미 FTA, 미디어법 같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법안도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됐던 것도 현실이라는 시각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를 얻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법안을 내놓거나 뭐 하게 될 텐데 내용은 아직 뭐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지금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심재권, 윤후덕, 정청래, 임재근 의원이 각각 5건의 북한 인권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뭐 과거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과는 입장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뭐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만큼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존에 지적돼 왔던 한계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김한길 대표가 어제 한 얘기에도 그런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비록 우리 법에 관할 건이 북한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제 입장에서 인권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부단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이 북한 인권 민생 법안으로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네. 재밌는 것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2011년에 나왔던 민주당의 대응책이 북한 민권 인생 법안이었다면 이번엔 북한 인권 민생 법안으로 이렇게 인권과 민생의 자리 위치가 바뀐 건데 어떻게 뭐 새누리당과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탈북자 출신으로 이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이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대한민국이 그 선례를 북한에도 가르쳐 줘야 된다. 개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민주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를 북한에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뭐 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민주당이 어떤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뭐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굉장히라기보다 어쨌든 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진일보된 입장을 환영한다. 대북 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김한길 대표 말씀에 동의한다. 지난 2005년부터 근 10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안 된 만큼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항상 점진적이고 합리적 통일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뭐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상정한 것으로 또 읽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한테 이로운 것만은 아닐 텐데 최근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만 네. 급변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또 좀 뭐랄까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평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했던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